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서야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속 정당 색상인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근엄한 표정으로 앞쪽만 지그시 바라보다가 촬영이 끝나기 직전엔 이렇게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좀 해주실 건지. 뭐 사실 그대로 할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 직접 나오시는데 윤 대통령에서 뭐 직접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네, 사실대로 진술할 겁니다. 한편 오늘도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걸 잘 알면서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얼굴을 찌푸리고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향년 88세고 최초의 남아메리카 출신의 2013년에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심각한 폐렴 증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회복 뒤에 교황청으로 돌아왔다가 활동을 재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교황인데요. 2014년 방한 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에게는 세례를 해주기도 했고요. 생존 학생과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추모를 위한 노란 리본 배지를 착용을 했고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향년 88세로 최근 심각한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한 뒤에 교황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선종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오늘 처음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뭐 뒤늦게나마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이 재판 과정을 일부 촬영 허가를 해서 국민들이 보게끔 했으나 생중계가 되지 않은 점이나 지하 주차장에 아직 특혜를 주고 있는 점 등은 아직도 이 주기현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은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예. 특히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 윤석열이 앉아있는 자리 자체도요. 지금 변호인석 이 줄이 한 세 줄 있는데 그것도 두 번째 줄의 이 끝에다가 따지고 보면은 앉혀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특혜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 내란 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주기현 재판부가 아직은 뭔가가 좀 찝찝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일반인과 똑같은 방식의 재판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놀랐던 거는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 약간 미소를 머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피고인 윤석열 이분,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조금은 좀 과할 수 있으나 미소라는 게 정치인에게는 좀 여유일 수는 있으나 이 범죄 혐의자에게 미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게 대표적인 수사기법의 많은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이 피해자 앞에서 현장 검증에서 미소를 짓거나 또 재판장에서 약간의 미소를 머무는 거는 본인이 지금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지금 거짓으로 뭔가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처럼 보여서 이 윤석열 피고인의 미소, 이건 여유가 아니라 보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끔찍한 미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피고인석의 위치도 특혜였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예, 제가 피고인을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피고인석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렇게 화면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 오늘 보여졌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인 반응이 매우 덤덤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뭐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을 포함해서 민주당은 빼고요. 예.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 그 결정 이후에는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확증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습니다. 예.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오늘 공판을 앞두고 두 가지 결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하는 게 첫 번째 결정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해서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생중계는 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다음번 공판 때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케치 수준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저 정도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내란수교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 재판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 방송 뉴스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녹화를 한 뒤에라도 부분 따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판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윤석열의 얼굴을 보자고 재판 공개를 원한 게 아니라 그 재판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뤄졌고 변호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고 검사는 어떻게 신문을 했고 이런 쟁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 때 보면 윤석열 변호인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변호에 앞장섰던 한 특정 신문을 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첫 재판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재판도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일면 다른 신문들은 다 다루는데도 한참 뒤에 갖다 두거나 거의 조그맣게 다루는데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잊어줬으면 하는 거죠. 이제 내란 재판 진행 중이니까 잊어주고 우리 미래로 앞으로 통합해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미소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가 아름다울 미자 아닙니까? 우리는 저런 말을 흔히 썩소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보엽 의원님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넥타이라고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은데 요새 저분 때문에 못 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계통을 주로 매다가 오늘은 비행 접시가 그려진 노란색 타이를 매봤습니다. 예, 4월 21일 오늘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과학의 날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려고 넥타이를 잠깐 언급했고요. 지기현 판사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 있어서 이 지기현 판사는 재판을 원활하게 할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통상의 범위에서 본인의 자율에 대한 권한이 있으나 최소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게끔 소송 지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공판에 있어서는 일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특혜와 아예 재판 과정을 중개하는 걸 불허했단 말입니다. 예. 이유도 조금 마뜩치 않습니다. 뭐 일정이 좀 가깝게 다가서서 서로 간에 조율할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거는 조율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여론이 빗발치게 비판을 하니까 일단은 조금 열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생중계만 하고 아니 생중계가 아니라 촬영 허가를 하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 근데 지하주차장으로 특혜는 줘서
포토라인을 쓰지 않게끔 또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약간 생중계 전에 공개된 그 영상에서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뭐 전두환, 노태우와 다르게 변호인들 뒤편에 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왜 피고를 앞에 앉히냐면 이 앞에 앉히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 임한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자체도 판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 윤석열을 뒷좌석에 앉아서 숨겨놨느냐라는 차원은 이조차도 주기현 판사가 지금 현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를 통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미소 얘기가 잠깐 다시 좀 이어가 보면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작을 미자, 옷을 소자로 그렇습니까? 구성되어 있어서 소리 없이 옅게 웃는 것을 뜻한다라고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쓰는 미소는 미국과 소련할 때 그 미소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고요. 썩소라는 말도 일부 동의합니다. 네, 자,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자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다. 따라서 법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6분 발언이 꽤 길어서 저희가 핵심만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했는데 중요 내용이 더 있으면 바로 또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 동안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고요.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점, 즉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던 이른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는 점,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 발언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재판에도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출석을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해서 좀 미묘한 발언의 차이와 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대통령 측의 의도와 전혀 반대의 증언이 나오면서 법정이 굉장히 술렁였다라는 그런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예. 저런 발언, 저런 증언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변호인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거죠. 변호인단의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을 리가 없다. 그러니 그 지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말을 끌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 단장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냐. 이런 불가능한 지시를 왜 하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요. 2025년에 군사계엄이라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전시나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이러한 계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서 뭐 했습니까? 여야 대표, 심지어 자기가 싫어하는 이준석 후보까지도 다 체포해가지고 잡아가두라. 이런 내용까지도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탄핵부터 지금 형사재판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차 공판기일에 93분 발언한 데 이어서 오늘도 직접 발언을 이어갔고요. 계엄은 가치 중립적이며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성현 단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용 의원님. 네.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한결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법정 들어갈 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어요. 일관된 진술이고 증언이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겠죠? 조성현 단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또 헌재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또 헌재에서는 그걸 근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법정에서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말이 충분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이 전혀 헌재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형사소송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리한 위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결과물은. 그래서 이게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계속 내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조성현 단장의 말이 훨씬 더 법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국민 감성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예. 그럼 인원은 끌어내도 되는 거냐? 그럼 인원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압박성 질문을 반복하니까 증인 말씀 다 듣고 질문하라.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김보엽 위원님. 예.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은 칼과 같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다.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질서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계엄 선포 말고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헌재에서 똑같이 했다가 다 기각이 됐어요. 이런 주장이. 근데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는데 표현들을 좀 조금씩 달리 쓰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1차 재판 때는 평화로운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엄이 가치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예. 헛소리입니다. 뭐냐면 계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가 그걸 따지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데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위헌이다. 그리고 포고령도 위헌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것 위헌이다.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이라고 했고 전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위헌이다라고 했던 내용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에서 다시 재연하고 반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속보 나가는 저 내용들 한 말씀만 의견씩을 다 들어볼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해드릴게요. 계엄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칼을 얘기를 꺼냈네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논리적입니까? 저 말 자체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칼이죠. 요리사가 주방에서 칼을 잡으면 그건 요리를 하기 위한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이라는 것을 왜 발생시켰습니까? 만약에 전시 상황에서
계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잡아야만 했다라고 하면 이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혀 계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정치가 너무 잘못 돌아간다. 민주당이 말을 안 듣는다. 계속 탄핵만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선관위 가서 부정선거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정당한 계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의 비유를 이해를 하자면요. 그런 칼로 써야 하는데 의사나 요리사의 칼로 써야 할 칼을 본인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휘두른 꼴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예, 서영주 의원님. 일단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지금 뭐 칼을 들었다고 살인 행위가 아니다. 칼만 들었다고 살인 행위가 아니다. 지금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 측이고 헌재가 판단한 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그 통치행위의 행위들이 잘못됐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살인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김성년 의원이 얘기했듯이 칼을 의사가 쓰든 요리사가 쓰든 그 부분은 행위 자체가 이미 용납할 수준에서의 행위잖아요. 하지만 살인자가 칼을 들었을 때 요리와 말하자면 병자를 고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칼이라면 이건 살인의 행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장난 같은 겁니다. 호수에 뜬 달그림자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대항할 게 없습니다. 가치 중립이요? 예. 가치 중립은 과학자들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가치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영역에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한 부분들은요, 나름 본인들이 쥐어짜고 쥐어짜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는 하나 지금 거의 무슨 법적 대응이 아니라 학술 토론에 나와서 이게 가설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서 저는 형사재판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크게 다름없이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전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법률적 주장일 뿐이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헌재 결정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줄탄핵 또는 뭐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목 잡게 했던 것도 질타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아니다. 라고 해서 8대 0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어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계엄을 지금 칼과 비교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요리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계엄은 칼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런 그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이 좀 더 실망하지 않을까. 예. 저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예.